명예교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강원랜드로부터 100만 원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8월입니다. 이때는 명예교수가 아니라 정교수로 재직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죠. 물론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푹푹 찌는데 열받으실 소식을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도 하나 더 해야겠네요. 한국당의 육선 김무성 의원은요.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유령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도 않은 채 이름만 올려놓고 받아간 급여가 5년 동안 4억 원에 이른다 라고 하죠. 물론 김무성 의원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당 오랜 진통 끝에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혁신을 다짐하는 시점에 이렇게 두 가지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물론 당으로서는 왜 지금이냐, 이건 뭐 음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털고 가야 할 문제일 겁니다. 김무성 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취업을 안 했으면서 취업한 것처럼 꾸며서 5년 동안 4억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은 재택근무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주변 증언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 딸은 아기만 돌봤다고 하네요. 네, 육아도 노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월급 주어가며 하는 노동도 있나 봅니다. 자,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더위 먹어서 자기 이름조차 까먹기 쉬운 때인데요. 자, 그러나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은 까먹어도 김용민의 정치쇼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기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김용민의 정치쇼. 아이고, 아들 이름을 잊어먹지 않았군요. 훌륭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계속 마법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오프닝부터. 자, SBS 러브 FM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네, 차태주님,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외치고 복권 샀어요. 김용민의 기운을 받아서 1등 가자라고 하셨고요. 김미정님,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정치쇼 듣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께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들으면은 금방 네.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빨리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는 듣는 약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김용민의 정치쇼를 광주광역시에서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고릴라로 의견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도 광주에서 듣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경기도 광주 말고 광주광역시, 네. 전라도. 예. 자, KBC 광주 방송이 SBS 러브 FM을 동시 방송하는 신규 FM 라디오 방송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자, 광주 청취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C 광주 방송 제2FM 방송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허가 추천이 나오면은 이제 광주에서도 SBS 러브 FM의 주요 프로그램을 FM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겠죠. 아,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그렇습니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무료로 네. 예, 들을 수 있는 광주, 나주, 함평, 화순, 담양, 장성, 무안, 영암, 영광에서 함께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아유, 상상만 해도 네. 무등산 수박 같은, 나주 곰탕 같은, 함평 나비 같은, 담양 대나무 같은, 무안 소금 같은, 장성 고로쇠 같은, 영광 굴비 같은 방송. 네. 김용민의 정치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짧은 좋겠습니다.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가셔서 KBC 광주방송 제2FM 허가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5일까지입니다. 8월 5일까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면은 금방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KBC 광주방송 러브 FM을 통해서도 제 김용민의 정치쇼가 전파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예. 자,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이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치를 모두 낮췄는데요. 올해는 원래 3%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 이를 2.9%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신규 취업자 수 목표라는 수치도 있는데 이 전년 대비 32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만 예, 예. 수정을 해서 18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증가폭을 좀 낮췄습니다. 예, 예. 정부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뭐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부는 그 대책으로 이 재정 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뭐 소득 주도 성장의 큰 기조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근로장려금, 이 근로장려금 확대가 가장 눈에 띄는데 예.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세금 환급 형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세금을 덜 걷는 걸로. 네네. 세금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걸로. 네. 그래서 저소득 가구에 지급이 되는 돈인데 이 환급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지급 총액도 3배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이 환급 대상이 늘어나면 이제 맞벌이가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벌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버는 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이 승용차 개별 소비세도 인하가 됩니다. 뭐 오늘 출고되는 차부터 세금이 낮아져서 이 차를 구입할 때 네. 비용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인데, 근데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민분들께서 많이 써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네. 결제를 하면 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땡땡페이 뭐 많이 이용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예. 땡땡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형태의 하나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네,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수수료 없는 수수료 제로의 그런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예. 뭐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뭐 0%대 초반대니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네. 0%라고 했어요. 네. 예. 근데 뭐 어제 나온 발표 결과를 보면은 이게 0%는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0%는 아니고. 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연 3억 원 매출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 카드 수수료. 예, 예. 땡땡페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 저희는.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여간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았고 여당은 땡땡페이를 보다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네네. 제로에 가깝게 하겠다. 또 이런 방향을 세워 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이와 관련해서 신문들 사설 제목이 아주 판이합니다.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정부의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 네.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겨레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좀 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예. 그래야 이제 소득이 뭐 분배가 이제 다 그 공평하게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인데 이 사실 뭐 조선일보 등이 이제 주장을 하는 뭐 세금을 낭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세금을 재정을 투입하는 게 다 저소득층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가 아니면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잘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하여간 참 뭐라도 하여튼 정부가 나서서 일을 벌이고 있는 형국인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책임을 또 져야 되겠죠. 네. 정부가. 예. 국민들께서 이제 표로 책임을 지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양승태 대법원 관련 논란을 둘러싼 이 단독 보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일단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원 씨가 이 청와대에 7번이나 출입했다라고 이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상권 분립 때문에 이 어떤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 대법원들도 청와대에는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거기에 뭐하러 갔는가 이런 의아함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 JTBC에 따르면 임종원 실장은 청와대에 출입을 했고 그때마다 이 법원과 관련된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처음으로 들어갔던 때가 2013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였는데요.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네. 이 오촌 살인 사건 재판 당시에 네. 그 1심에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기서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언론하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 국민참여 재판에 대해서 좀 십자포화를 퍼부을 때, 조선일보도 그랬어요 그때. 네네. 예, 예. 그렇게 그 십자포화를 날리던 때 이 예. 임종원 당시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 임종원 당시 실장은 2014년 1월에 청와대를 찾았다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에 다시 방문을 했고요. 예. 이때 2014년 5월이 그 세월호 선장 등의 이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14년 8월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고요. 2015년 1월에 이어서 2015년 7월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이 7월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일주일쯤 앞둔 때였다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이 또 하나의 단독 보도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네. 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그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예, 예. 이 당시 검찰이 당시 인종원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거래 대상이 비단 청와대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네. 내용입니다. 예. 이 특정 정치인 그리고 언론까지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 그들의 이제 지위 박탈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뭐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도들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 당한 사건, 이런 것들이 별도로 문건으로 정리가 돼 있었다. 이거를 이제 검찰이 확인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2013년 10월 말에 네. 박지만 씨 오촌 살인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네네.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무죄가 나왔어요. 국민참여재판. 그 결과에 상당히 여권에서는 불만이 많았고 이 무렵에 임종원 차장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김어준, 주진우 재판 2심 재판장이 누가 됐냐면요. 네. 정영식 판사가 됐었어요. 네네. 정영식 판사. 그 아시죠? 이재용 부회장 네, 풀어준. 부회장. 네. 풀어준 그 양반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 원래 기억에는 담당하시던 게 아니라 바뀐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처음에. 정영식 판사였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명숙 전 총리하고 잠깐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이 정영식 판사의 판결에 굉장히 불만을 품으면서 당신들도 그 재판장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참 곤란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정영식 판사였다가 재판이 길어져 가지고 판사가 바뀌었어요. 아, 네, 그랬군요. 그래서 정영식 판사가 김어준, 주진우 2심 재판 판결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났었죠. 그렇죠. 2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판결됐었죠. 네, 바뀐 네. 판사에 의해서. 그랬군요. 정영식 판사가 왜 거기 재판장으로 결정됐는지 저희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니 이분이 어떻게 또 갑자기 공교롭게도 우연찮게도 김어준, 주진우 씨 재판을 맡게 됐는지 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임종원 차장이 청와대 들어간 뒤에 이제 2심이 있었던 거고요. 이 정영식 부장판사님은 주요한 사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맡으시는 네, 그런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슬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외치고 복권 샀어요. 김용민의 기운을 받아서 1등 가자라고 하셨고요. 김미정님, 병원에서 검사하면서 정치쇼 듣고 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께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들으면은 금방 네.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빨리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는 듣는 약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김용민의 정치쇼를 광주광역시에서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고릴라로 의견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지금도 광주에서 듣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경기도 광주 말고 광주광역시, 네. 전라도. 예. 자, KBC 광주 방송이 SBS 러브 FM을 동시 방송하는 신규 FM 라디오 방송 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자, 광주 청취자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C 광주방송 제2FM 방송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허가 추천이 나오면은 이제 광주에서도 SBS 러브 FM의 주요 프로그램을 FM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겠죠. 아, 데이터를 쓰지 않고도 그렇습니다.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무료로 네. 예, 들을 수 있는 광주, 나주, 한평, 화순, 담양, 장성, 무안, 영암, 영광에서 함께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아유, 상상만 해도 네. 무등산 수박 같은, 나주 곰탕 같은, 한평 나비 같은, 담양 대나무 같은, 무안 소금 같은, 장성 고로쇠 같은, 영광 굴비 같은 방송. 네. 김용민의 정치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짧은 좋겠습니다.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가셔서 KBC 광주방송 제2FM 허가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월 5일까지입니다. 8월 5일까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면은 금방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KBC 광주방송 러브 FM을 통해서도 저희 김용민의 정치쇼가 전파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예. 자, 돈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 정부가 하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이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출 양승태 대법원 관련 논란을 둘러싼 이 단독 보도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일단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종원 씨가 이 청와대에 7번이나 출입했다라고 이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상권 분립 때문에 이 어떤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 대법원들도 청와대에는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거기에 뭐하러 갔는가 이런 의아함을 좀 자아내고 있는데 JTBC에 따르면 임종원 실장은 청와대에 출입을 했고 그때마다 이 법원과 관련된 무슨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예. 일단 처음으로 들어갔던 때가 2013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였는데요.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네. 이 오촌 살인 사건 재판 당시에 네. 그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언론하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좀 십자포화를 퍼부을 때, 조선일보도 그랬어요 그때. 네네. 예. 그렇게 그 십자포화를 날리던 때 이 예. 임종원 당시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이 임종원 당시 실장은 2014년 1월에 청와대를 찾았다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5월에 다시 방문을 했고요. 예. 이때 2014년 5월이 그 세월호 선장 등의 이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2014년 8월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이때는 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고요. 2015년 1월에 이어서 2015년 7월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이 7월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일주일쯤 앞둔 때였다라고 합니다. 예. 이 또 하나의 단독 보도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네. 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그 청와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예. 이 당시 검찰이 당시 임종원 전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거래 대상이 비단 청와대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명예교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강원랜드로부터 100만 원 넘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골프 접대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8월입니다. 이때는 명예교수가 아니라 정교수로 재직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죠. 물론 김 위원장은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부터 푹푹 찌는데 열받으실 소식을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도 하나 더 해야겠네요. 한국당의 육선 김무성 의원은요. 딸이 시아버지 관련 회사에 유령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도 않은 채 이름만 올려놓고 받아간 급여가 5년 동안 4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죠. 물론 김무성 의원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당 오랜 진통 끝에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혁신을 다짐하는 시점에 이렇게 두 가지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물론 당으로서는 왜 지금이냐, 이건 뭐 음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 쇄신과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털고 가야 할 문제일 겁니다. 김무성 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취업을 안 했으면서 취업한 것처럼 꾸며서 5년 동안 4억 가까운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 측은 재택근무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주변 증언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 딸은 아기만 돌봤다고 하네요. 네, 육아도 노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월급 주어가며 하는 노동도 있나 봅니다. 자, 이번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더위 먹어서 자기 이름조차 까먹기 쉬운 때인데요. 자, 그러나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은 까먹어도 김용민의 정치쇼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기자, 아들 이름이 뭡니까? 김용민의 정치쇼. 아이고, 아들 이름을 잊어먹지 않았군요. 훌륭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뭔가 계속 마법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프닝부터. 자, SBS 러브 FM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네, 차태준님, SBS 그거를 설치를 하고 네. 결제를 하면 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가 좀 낮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땡땡페이 뭐 많이 이용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예. 땡땡페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형태의 하나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네, 정부가 나서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수수료 없는 수수료 제로의 그런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예. 뭐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뭐 0%대 초반대니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네. 0%라고 했어요. 네. 예. 근데 뭐 어제 나온 발표 결과를 보면은 이게 0%는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0%는 아니고. 네. 근데 다만 그러니까 연 3억 원 매출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네, 카드 수수료. 예, 예. 땡땡페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 저희는. 네네네. 예. 자, 그래서 여간 카드 수수료를 많이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았고 여당은 땡땡페이를 보다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네네. 제로에 가깝게 하겠다. 또 이런 방향을 세워놓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이와 관련해서 신문들 사설 제목이 아주 판이합니다.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정부의 경제 실험 파산 세금으로 메꾸고 책임은 떠넘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 과감한 재정 집행으로 경기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 네.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겨레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좀 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예. 그래야 이제 소득이 뭐 분배가 이제 다 그 공평하게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인데 이 사실 뭐 조선일보 등이 이제 주장을 하는 뭐 세금을 낭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 세금을 재정을 투입하는 게 다 저소득층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가 아니면은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잘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하여간 참 뭐라도 하여튼 정부가 나서서 일을 벌이고 있는 형국인데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책임을 또 져야 되겠죠. 네. 정부가. 예. 국민들께서 이제 표로 네, 책임을 지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전망치를 모두 낮췄는데요. 올해는 원래 3%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 이를 2.9%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2.8%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신규 취업자 수 목표라는 수치도 있는데 이 전년 대비 32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지만 예. 수정을 해서 18만 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증가폭을 좀 낮췄습니다. 예. 정부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 분배 부진도 단기간 나아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뭐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건데 이 정부는 그 대책으로 이 재정 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뭐 소득 주도 성장의 큰 기조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일단은 근로장려금, 이 근로장려금 확대가 가장 눈에 띄는데 예.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세금 환급 형태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세금을 덜 걷는 걸로. 네네. 세금을 다시 이제 돌려주는 걸로. 네. 그래서 저소득 가구에 지급이 되는 돈인데 이 환급 대상을 2배로 늘리고 지급 총액도 3배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이 환급 대상이 늘어나면 이제 맞벌이가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벌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버는 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이 승용차 개별 소비세도 인하가 됩니다. 뭐 오늘 출고되는 차부터 세금이 낮아져서 이 차를 구입할 때 네. 비용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식인데, 근데 이것은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국민분들께서 많이 써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만들어져서